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책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7가지 만남의 선물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폰더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둔 가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하게 되면서 너무나 큰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실직 후에 인생이 완전히 거덜난 느낌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이때 7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트루먼, 솔로몬, 체인벌린, 콜럼버스, 안네 프랑크, 링컨, 가브리엘까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폰더 씨가 역사 속의 인물 안네 프랑크를 만나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부분입니다.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책을 읽어드리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거대한 힘에 의해 빨려 들어간 폰더 씨는 그 다음 순간 한 작은 방에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곰팡이와 알칼리 비누 냄새로 가득했다. 방 안의 유일한 불빛은 천장에서 전선으로 매달아 놓은 알전구였다. 데이비드는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7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재빨리 알아보았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 남자와 여자는 자그마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10대인 소년과 소녀는 카드게임을 하다 멈춘 듯 했고 나머지 두 남자와 여자는 걷다가 동작을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의 빛이 역력했다. 데이비드는 벽에서 울려오는 노크 소리를 들었고 또 웅얼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조금 전 보지 못했던 소녀를 발견했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데다 검은 곱슬머리에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소녀였다. 그녀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색이 바랜 푸른색 목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왜 조금 전 그 소녀를 보지 못했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의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소녀의 어깨가 다 내려다 보였다. 그 소녀 역시 꼼짝 않고 서 있었는데 그가 쳐다보자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려 자기 입술에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다. 노크 소리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처음에는 벽 높은 곳에서 났고 그 다음에는 중간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남자들의 웅얼거리는 소리는 이어 오른쪽으로 옮겨갔고 조금 전과 똑같은 패턴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위, 중간, 아래. 데이비드는 5분 동안 벽 저쪽에서 울려오는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아주 날카롭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자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뻗쳐 상대방의 남자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눈을 꼭 감았다. 자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댄 그 소녀의 동작을 제외하고 데이비드가 그들에게서 본 유일한 동작이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노크 소리는 멈췄다. 달리는 소리도 웅얼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그 작은 방 안을 지배하는 팽팽한 침묵만이 있었다. 여전히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분, 2분, 5분. 마침내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심호흡을 하더니 휴 하고 내뱉었다.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머리를 가볍게 흔들면서 서로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바닥에 앉아있던 10대 소년이 말했다. 만약 개가 있었다면... 그는 더 말하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말을 멈췄다. 머리카락을 모두 뒤로 넘겨 묶은 키 큰 여자가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페트로넬라. 남편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위로했다.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울지 마. 그는 소년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페터, 이제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도록 해. 넌 네 엄마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 이제 걔 얘기는 그만. 알았지? 넌 단지... 페터가 말했다. 그만하지 못해?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페터의 아버지가 말했다. 데이비드는 그 남자가 아내를 왼쪽의 비좁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문이 닫히기 전 데이비드는 바닥의 매트리스와 그 밑에 놓여있는 영화 잡지들을 보았다. 조금 전 데이비드 옆에 서 있던 소녀는 그를 살며시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 여기 계세요. 그랬다가 제가 방에서 나오면 저를 따라 나오세요.
소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있는 부부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피곤한 모습이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낡았으나 얼굴은 약간의 코수염을 제외하고는 깨끗이 면도되어 있었고 머리에 남아있는 약간의 머리카락은 정성스럽게 뒤로 비껴 넘어져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는 조금 전 훌쩍이던 여자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묶고 있었다. 그녀는 안색이 아주 창백했다. 하지만 소녀가 다가가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녀가 말했다. 아빠 미충에 올라가도 될까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혼자 있고 싶은 거로구나. 네. 그녀는 데이비드를 한번 쳐다보더니 방 뒤에 있는 계단을 씩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자 미소가 사라진 얼굴로 말했다. 안내.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창문 가까운 곳에는 가지마. 네, 아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데이비드는 방 안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소녀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다. 계단을 올라가니 소녀가 빨리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게 보였다. 계단은 곧바로 천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데이비드가 자세히 살펴보니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 자그마한 뚜껑문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뚜껑문을 들추고 다락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녀가 그 문을 원래대로 해놓았다. 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흥분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박수를 치며 말했다. 여긴 정말 신나지 않아요? 그렇구나. 데이비드가 그녀의 열성에 빙그레 웃으며 동의해 주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다락방에는 가구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먼지와 흙뿐이었다. 그런데 신난다는 말은 좀 과장된 것 같구나. 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당신을? 저는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의 이름도 알아요. 미스터 폰더. 저는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건네줄 쪽지도 써놨어요. 지금 그걸 드릴까요? 아니. 데이비드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좀 천천히 하자꾸나. 이건 좀 불공평해. 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니? 어머, 그래요? 당신은 지금 암스테르담에 계세요. 소녀가 말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창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리 와보세요. 제가 도시를 보여드릴게요. 소녀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황량한 다락방 맞은편에 9개의 유리를 넣은 커다란 유리창이 보였다. 9개의 유리 중 6개는 벽돌담으로 막혀 있었고 왼쪽 아랫부분에 유리 3개만이 열려 있었다. 창문은 지저분했고 다락방 못지않게 칙칙한 갈색이었다. 이게 조금 전 네 아빠가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한 그 유리창이니? 데이비드가 물었다. 네. 소녀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 구석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소녀는 무릎을 꿇고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와서 보세요. 어서요. 데이비드는 무릎을 꿇고서 소녀가 창틀 밑부분에서 기다리고 있는 창문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등을 돌려 벽돌담에 기댔다. 그녀는 책상 다리를 하며 앉았고 오른쪽 어깨를 지저분한 회벽에 기댔다. 데이비드는 좀 더 편안하게 자세를 잡으면서 그녀에게 물었다. 조금 전 네 아버지가 너를 안내라고 부르더구나. 네, 그녀가 대답했다. 제 언니 이름은 마르고트예요. 언니는 아주 조용하죠. 아까 바닥에서 소년과 카드게임을 하던 여자가 언니예요. 소년의 이름은 페터고요. 페터 반단. 네 성은 뭐니? 데이비드가 물었다. 프랑크.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아빠 이름은 오토고 엄마는 에디트예요. 페터의 부모님은 헤르만 씨와 페르로넬라 부인이고요. 아까 울던 사람이 페트로넬라인데 그 아주머니는 늘 울어요. 당신이 보았던 또 다른 남자는 닥터 듀쉘이에요. 그분을 보았죠? 제 방문 근처에 앉아있던 분 말이에요. 물론 당신은 제 방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분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치과 의사예요. 데이비드는 안내가 얼마나 오래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그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안네 프랑크? 안네 프랑크. 맞다. 이 애가 내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쓴 바로 그 안네로구나. 그래서 페터가 개 대신 고양이를 데리고 왔었지요. 안네는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방문자를 무시하면서 계속 말했다. 무쉬는 아주 멋진 고양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에 두고 온 제 고양이 무어트제에 비하면 그렇지도 않죠. 무쉬는 석탄처럼 검은 고양이지만 우리 무어트제는 나는 지금 별채에 있구나 하고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그 별채는 철문점의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방이 몇 칸 있는 별도의 장소였다. 안네와 그녀의 가족은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이 별채에 숨어있던 네덜란드계 유대인이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네는 데이비드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을 재촉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추자 깜짝 놀랐다. 그는 그 주변 환경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실제로 듣고 있지 않았다. 미안하구나. 방금 뭐라고 했지? 그는 약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페터가 잘생겼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페터? 데이비드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 아까 바닥에 앉아있던 그 소년.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페터가 제게 키스하는 걸 몇 번 내버려 두었어요. 물론 뺨이었지만요. 물론 그랬겠지. 데이비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네, 여기에서 지낸 지는 얼마나 되었니? 데이비드가 화제를 바꾸기 위해 다른 얘기를 꺼냈다. 1년 4개월여.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오늘 날짜를 알고 있니? 물론이죠. 오늘은 1943년 10월 28일 목요일이에요. 우리는 지난해 7월 5일 첫 일요일부터 여기에서 은신해 왔었어요. 안내는 위쪽 창문을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 식구들은 밖에 나가본 지 오래되었어요. 여기서 음식은 어떻게 구하니? 미에프. 누구? 미에프는 아빠의 비서예요. 그녀는 아직도 매일 철문점에서 일하러 와요. 일과가 끝나면 그녀와 남편 행크가 회계실의 책장을 옆으로 밀치면 나오는 문을 통해서 이리로 들어와요. 안내, 데이비드가 말했다.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아, 그래요. 안내가 끼어들었다. 아까는 아주 무서웠어요. 당신은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당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전에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아프지는 않나요? 데이비드는 말을 가로채인 데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났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내의 흥분이 이해되었던 것이다. 16개월 동안이나 갇혀있다가 새로운 말상대가 생겼으니 얼마나 신날 것인가. 전에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 하지만 아프지는 않아. 데이비드는 팔을 뻗어 안내의 팔을 잡으며 계속 질문을 했다. 안내,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건 뭐지? 누가 두드리는 거지? 나치의 병사들이에요. 안내가 말했다. 아빠는 그들을 게슈타포, 비밀경찰이라고 불러요. 검은 군복을 입고 있대요. 벌써 2번이나 왔어요.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그들은 제풀에 지쳐 가버려요. 그녀는 몸을 약간 일으켜 세우더니 한쪽 눈을 창문 구석에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이렇게 하면 암스테르담의 대부분이 보여요. 데이비드는 일어서서 반대편 구석을 내다보았다. 그의 왼쪽에는 키가 30m쯤 되는 밤나무가 있었는데 다락방의 창문에 그날의 마지막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반대편 거리에는 시계탑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저건 베스터 키르해 서쪽 교회예요. 안내가 시계탑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이렇게 누우면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안내가 방바닥에 드러누우며 말했다. 드러누워서 직접 살펴보세요. 데이비드는 소녀 옆에 누워서 쳐다보았다. 마치 신의 섭리인 것처럼 창문 틀 안에 베스터 키르해 탑의 시계가 보였다. 저녁 6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데이비드는 안내를 겼는 줄 알고 또 시계를 쳐다보면서 딸 제니를 생각했다. 제니와 안내는 거의 같은 나이였다. 그는 이 상황에 놓인 제니를 상상해 보았다. 내 딸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데이비드가 부드럽게 물었다. 시계에 대해서요. 안내가 말했다. 어떤 때는 저 시계가 좀 더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천천히 갔으면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계는 제 말을 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늘 같은 속도로 가죠. 그때 저 아래 니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휘파람 소리와 분노의 소리가 뒤섞이면서 오후의 침묵을 깨뜨렸다. 데이비드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안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시계만 쳐다보았다. 저건 뭐지? 데이비드가 물었다. 라치아, 일제 검거예요. 안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대인을 검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저는 그 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안내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데이비드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유대인은 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가고 있어요. 독일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넌 그걸 어떻게 아니? 안내는 어깨를 한번 움찔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편지는 검열이 돼요. 하지만 종종 진실이 전해져 와요. 미이프는 친구들로부터 음식도 좋고 생활 여건도 훌륭하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편지 끝에 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엘렌드 그루트에게 안부를 전해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말은 네덜란드어예요. 엘렌드는 비참하다는 뜻이고 그루트는 끔찍하다는 뜻이에요. 그 친구는 수용소 생활이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갑자기 베스터키르의 시계탑이 종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종치는 망치가 거대한 종을 6번 때려서 시간을 알렸다.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런 거대한 소리가 나는데도 안내는 자신의 귀를 가볍게 막으며 데이비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종소리가 시작되자 너무 놀라 얼빠진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별로 소리가 크지 않아요. 안내가 자신의 과장된 말에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데이비드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저 소리를 재밌다고 생각하니 다행이구나. 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 저렇게 큰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니? 사실 우리는 저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저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페트로넬라 아주머니 뿐이에요. 아빠는 저 시계가 참 좋은 물건이래요. 아주머니에게 매 시간마다 불평거리를 안겨주니까요. 데이비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어때? 너의 불평은 뭐지? 전 불평하지 않아요. 안내가 말했다. 아빠는 불평이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하나의 행동이래요. 사람은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불평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데이비드는 그 진지한 소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말했다. 네 아버지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이곳을 한번 둘러보렴. 이곳은 네 나이만한 소녀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이 와서도 살기가 좀 불편한 곳 같구나. 사정이 이런데도 넌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니? 안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찬찬히 말했다. 폰더 씨,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살기가 좀 불편한 곳? 그래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죠. 이 비좁은 곳에서 8명이 살고 음식은 너무 모자라거나 맛이 없고 여자애 둘이서 옷 3벌을 가지고 나눠 입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고마워하는 것도 역시 선택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철도 수송 차량에 끌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 별채에 안전하게 숨어 있어요. 미이프 가족은 자기들에게 나온 배그카드를 아껴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가져다 줘요. 입을 옷이 전혀 없어서 벌거숭이인 사람에 비해 언니와 나는 여벌의 옷 하나가 더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기로 선택했어요. 저는 불평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어요. 데이비드는 안내의 침착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거미줄을 털어버리려는 듯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넌 네가 늘 좋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니? 그게 네 진심이니? 안내는 데이비드의 동작을 따라 역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녀는 무릎 주위로 치마를 쫙 펴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세요.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면 저는 그 즉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해요. 사실 그게 제가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거울을 보며 큰 소리로 말해요. 저는 서로
슬픈 일이 있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고 웃는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하하. 그러면 저는 곧 행복해져요. 제가 선택한 그대로 되는 거죠. 데이비드는 놀라움에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넌 정말 특별한 소녀로구나, 미스 프랑크. 감사합니다. 안내가 말했다. 그것 또한 선택이죠. 데이비드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정말 네 말이 그럴듯하구나. 좀 더 설명해 주겠니? 저의 인생, 다시 말해 저의 성격, 습관, 심지어 저의 말버릇은 제가 읽기로 선택한 책들, 제가 만나기로 선택한 사람들, 제가 마음속에서 선택한 생각들의 총합이에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빠는 어느 토요일 오후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려준다면서 저를 헤트본델 공원에 데려가셨어요. 연주회가 끝나자 교향악단의 악사들을 뒤로 100개의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색인 헬륨 풍선이 하늘로 떠올랐어요. 정말 장관이었죠. 저는 아빠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물었어요. 아빠, 어떤 색깔의 풍선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 같아? 아빠가 제게 말했어요. 안내, 중요한 건 풍선의 색깔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 든 내용물이란다. 잠시 안내는 말을 끊었고 다락방 안은 쥐죽은 듯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데이비드는 긴장되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어 그녀는 턱을 약간 쳐들고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폰더 씨, 저는 독일인, 아리아인, 아프리카인이라는 사실이 그 개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대함은 그 개인이 남자냐 혹은 여자냐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그 안에 뭘 넣겠느냐고 선택한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내는 고개를 돌려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다. 데이비드는 다락방 안까지 스며들어온 어둠을 의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베스터키르해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안내의 얼굴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안내가 말했다. 저는 이제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 돼요. 저와 함께 제 방으로 가요. 당신에게 드리기 위해 써놓은 쪽지가 있어요. 데이비드는 안내를 따라 거실로 다시 갔다. 안내, 저녁을 거의 다 차렸단다. 5분 안에 와야 돼. 두 사람이 지나가자 안내의 엄마가 말했다. 안내는 계단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데이비드를 안내했다. 그 방의 크기는 옷장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하나뿐인 베개의 양 옆으로 책들이 쌓여 있었다. 안내가 말했다. 마르고트와 저는 이 방을 함께 써요. 아주 비좁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요. 데이비드는 이런 비좁은 방에서 무슨 프라이버시가 가능할지 의아했다. 침대 발치의 벽에는 수수한 하얀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드레스의 밑단, 소매의 목 부분에는 자그마한 붉은 꽃이 수놓여 있었다. 침대 머리맡 위의 벽에는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것은 네 것이니 아니면 언니 것이니? 제 것이에요. 안내가 미소 지었다. 예쁘지 않아요? 데이비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와 진저 로저스의 사진도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다이비드상 그림이 시골 별장의 그림 위에 포개어져 있었다. 그 왼쪽에는 장미를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누군가 장미를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리고 침팬지들이 티파티를 벌이는 커다란 사진이 있었다. 벽 전체에 귀엽고 토실토실한 아이들의 사진이 많았다. 정말 예쁘구나. 저건 뭘 의미하는 거니? 저의 미래예요. 안내는 손을 뻗어 장미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들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장소, 제 인생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웃음, 사랑, 남편이 있는 가정, 많은 아이들. 갑자기 안내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데이비드는 소녀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안내는 데이비드에게 기댔고 그와 함께 주저앉았다. 안내가 훌쩍거리는 동안 데이비드의 뺨에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소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이미 한평생을 산 사람보다도 위대했다. 안내는 몸을 약간 뒤로 빼면서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안내, 난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
데이비드가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너를 보니 내 딸이 생각나는구나. 이름은 제니퍼야. 보통 제니라고 부르지. 그 애는 너하고 비슷한 나이야. 난 너하고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안내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벽을 돌아보더니 손을 뻗어 장미 사진을 어루만졌다.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물론이지. 만약 제니가 저 대신 여기 있었다면 그 아이는 두려워했을까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관자놀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애는 두려워했을 것 같아, 안내. 넌 그렇지 않니? 안내는 장미 사진에 손을 떼더니 양손을 꼭 모아주었다. 그리고는 잠시 데이비드를 응시하더니 다시 벽의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안내가 말했다. 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아빠는 말했어요. 두려움은 미래를 조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연장이다. 안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데이비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폰더 씨, 저에게는 내일이 있을 거예요. 마르고트와 페르노넬라 아주머니는 저를 놀려요. 제가 폴리아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여자래요. 제가 꿈의 세계에만 살 뿐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이곳에서 사는 우리 가족이 끔찍한 위험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이 상황의 절박함을 잘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마지막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안내는 무릎을 꿇더니 매트리스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붉은색과 오렌지색의 체크무늬 천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 자그마한 책을 꺼내 들었다. 이건 제 일기장이에요. 안내가 말했다. 아빠가 6월 12일 제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안내는 페이지를 넘기더니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이걸 당신에게 드릴게요. 안내는 그 작은 일기장에서 몇 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데이비드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안내는 불후의 명작이 될 그 일기를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었다. 고마워, 안내. 그녀는 잠시 데이비드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당신의 딸 제니에게 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안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제 식사하러 가야겠어요. 제가 돌아오면 당신은 가고 없겠죠? 그럴 거야. 그럼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안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당신을 기억할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이 하나의 특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인생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것은 저마다의 선택이랍니다. 그 말을 마치자 안내는 데이비드를 포옹하고 재빨리 방으로 나갔다.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문이 닫혔다. 데이비드는 매트리스 위에 앉아서 벽 위에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분 동안 거기 그렇게 앉아서 프랑크 가족과 그 친구들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 그는 안내가 준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안내의 쪽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4장의 일기장 종이에는 연필로 예쁘게 써놓은 소녀의 글씨가 들어 있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다. 행복은 어떤 생각과 행동, 내 신체 속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과 행동의 총합이다. 이 황홀한 느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통제한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하겠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나는 7초 동안 맘껏 웃겠다. 이렇게 잠시 웃으면 흥분이 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달라진 느낌이 든다. 아니, 나는 달라졌다. 나는 오늘을 흥분된 마음으로 맞이한다. 나는 오늘의 여러 가능성들의 마음을 활짝 연다. 나는 행복하다. 웃음은 열정의 표현이다. 나는 열정이 세상을 움직이는 연료라는 것을 안다. 나는 하루 종일 웃는다.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웃고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웃는다.
나는 마음속에 웃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끌린다. 이 세상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왜냐하면 온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맞이하겠다. 내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미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나의 미소는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서먹한 얼음을 깨뜨리고 폭풍우를 잠재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미소를 끊임없이 활용한다. 나는 늘 제일 먼저 미소 짓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그런 선량한 태도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 어떤 현자는 말했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미소 짓기를 선택할 때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낙담, 절망, 좌절, 공포는 내 미소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과거에 나는 어떤 우울한 상황을 만나면 크게 낙담하다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위안을 얻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신선한 바람이 공기 중에 연기를 말끔히 걷어가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망의 씨앗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느님은 내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나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과거에 나는 아주 여러 번 거지의 기도를 올렸다. 늘 더 내려달라고 요구했을 뿐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지 못했다. 나는 탐욕스럽고 고마울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든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맞이할 것이다. 나는 감사한 마음의 소유자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